네, 오늘 탐구에 함께하게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건축가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역작 질서의 본줄 제3권의 결론부죠. 창조되고 변형된 세계입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은 건축에 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건축을 훌쩍 뛰어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건물과 도시가 어떻게 자연 그 자체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만드는 과정이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뭐랄까 거대한 비전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비전이 그냥 아름다운 이론에 그치지 않고 이걸 듣고 계신 당신의 삶, 그리고 주변 세상을 보는 방식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함께 파헤쳐 보는 거예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알렉산더가 아주 강렬한 문장으로 시작하잖아요. 모든 것은 전체에서 나온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좀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여기서 핵심은 전개라는 개념이거든요. 전개요? unfolding. 네. 보통 건축이라고 하면 텅 빈 땅 위에 건축가의 아이디어나 설계도를 부과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도화지에 그림 그리듯이. 하지만 알렉산더는 정반대를 이야기합니다. 건축은 이미 그 땅에 존재하는 전체성, 그 장소의 어떤 보이지 않는 질서로부터 자연스럽게 펼쳐져 나와야 한다는 거죠. 부과하는 게 아니라 펼쳐져 나온다. 잠깐만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거죠?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는 씨앗에서부터 주변 흙의 양분과 햇빛, 물이라는 조건에 반응하면서 자라나죠. 네, 외부에서 가져온 나무 모형을 땅에 그냥 박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네요. 마찬가지로 좋은 건물은 그 땅의 경사, 주변 건물과의 관계, 바람의 방향, 그리고 그곳을 쓸 사람들의 필요 같은 그 기존의 전체성에 깊이 뿌리내리고 거기서부터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로 자라나야 한다는 겁니다. 아, 모든 건물, 모든 길, 심지어 작은 울타리 하나까지도요. 이제 좀 감이 오네요. 그렇게 되면 알렉산더가 주장하는 그 놀라운 지점으로 연결이 되는군요. 맞습니다. 그런 이런 전개의 과정을 따른다면 건물이나 도로, 다리 같은 인공물조차도 자연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말해요. 이게 정말 가능한가요? 저는 자연이라고 하면 보통 숲이나 강 같은 걸 떠올리거든요.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건물이 자연이 된다는 게 건물을 막 양배추나 나무처럼 구불구불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알렉산더는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동일한 전개의 과정이 어떤 경우에는 강이 구불구불한 형태를 만들고 또 다른 경우에는 건물의 반듯한 직선 형태를 만든다는 거죠. 아니, 같은 과정인데 어떻게 결과가 그렇게 다를 수가 있죠? 그 논리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물이 흐를 땐 중력과 지형이라는 힘에 따라서 가장 저항이 적은 길을 제자 구불구불 흘러가잖아요. 네, 그렇죠. 마찬가지로 건물을 지을 땐 기초를 단단히 다지고 기둥을 수직으로 세워야 하는 구조적인 힘, 그리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기능적인 힘이 작용해요. 아하. 이런 힘들을 아주 정직하게 따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직선과 직각의 질서가 전개된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좋은 디자인은 무엇을 만들까가 아니라 이 땅이 무엇이 되고 싶어 할까를 묻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네. 형태를 베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작용하는 보이지 않는 힘의 원리를 따르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갔을 때 설명할 수는 없지만 편안하고 조화롭다고 느끼잖아요. 네, 있죠. 그런 곳이. 그게 바로 그 장소의 모든 요소들이 그 전체에 충실하게 반응하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땅의 연속이자 완성으로서의 건축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건물이 땅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전개된다는 건 이제 이해가 되는데 솔직히 뉴욕타임스 스퀘어 같은 이미 인공물로 꽉 찬 아수라장에서 이 원리가 작동할 거라고 상상하기는 좀 힘드네요. 알렉산더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죠? 바로 그 지점이 이 이론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요. 알렉산더는 이 치유의 과정이 단 한 명의 천재 건축가나 도시계획가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고 봐요.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네. 오히려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아주 작은 규모의 일을 할 때조차 이 전체성에서 전개하는 원리를 따를 때 도시 전체가 마치 거대한 유기체처럼 스스로 생명력을 회복하고 조화로워진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거대한 계획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는 개인의 창조적 천재성을 아주 경계해요. 심지어 개념적 아이디어가 종종 해롭다고까지 경고하죠. 개념이 해롭다. 네, 미래는 있는 그대로의 것, 즉 와리스에서 비롯되어야 한다고요. 잠시만요. 개념을 버려라 라는 말은 정말 극단적으로 들리는데요. 아니 건축가가 머릿속에 아무런 비전도 없이 어떻게 설계를 시작할 수 있죠? 그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들릴 수 있죠. 하지만 그의 진짜 의도는 미리 만들어진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현실에 강요하지 말라는 뜻에 더 가까워요. 아, 예를 들어 미니멀리즘 스타일의 카페를 만들어야지 라는 개념을 먼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카페다 들어설 장소, 그 골목, 그 햇살, 그 이웃 가게들을 먼저 깊이 관찰하고 느끼는 겁니다. 그 주어진 현실의 전체성 안에 이미 잠들어 있는 가능성이 무엇인지 감지하고 그걸 부드럽게 깨워서 드러나게 도와주는 역할만 하라는 거죠. 개념이 아니라 현실에 집중해라. 굉장히 동양적인 접근법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뭐랄까, 무의자연 같은 느낌도 있고요. 비슷한 맥락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런 접근 방식이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러운 합의의 기반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합의의 기반이요? 네, 각자 다른 개념이나 취향을 주장하면 끝없는 논쟁만 남지만 모두가 동일한 현실, 즉 이 땅이라는 실체에 함께 주의를 기울이면 무엇이 이 장소에 정말 필요한지, 무엇이 조화를 깨트리는지에 대해 공통의 이해에 도달하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거죠. 아, 근데 여기서 알렉산더가 정말 세게 나오죠. 이게 그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아니라 살아있는 구조를 만드는 유일한 길이고 수학적인 필연이라고까지 말하잖아요. 맞아요. 거의 물리학 법칙처럼 이야기하는데 이건 좀 과한 주장 아닌가요? 맞아요. 정말 강한 어조죠. 알렉산더에게 살아있는 구조를 만드는 건 미학적인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구조적인 필연성, 즉 must의 영역입니다. must. 네.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세상을 원한다면 반드시 이런 종류의 과정을 채택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못을 박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정말 모순처럼 들리는 말을 해요. 이 과정이 그토록 필연적이고 중요하다면서 동시에 과정이 올바르기만 하다면 살아있는 구조를 창조하는 것이 마치 정원 끝에 산딸기 덤불처럼 거의 자봉적이고 노력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아, 그쵸. 그 부분. 솔직히 그 말은 믿기 어려운데요. 위대한 건축물들이 노력 없이 만들어졌다고요? 미켈란젤로가 그냥 돌멩이를 툭 쳤더니 다비드상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알렉산더가 말하는 노력 없음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바로 그 역설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현대인에게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우리 문화가 끊임없이 저항하는 상태, 즉 자아가 없고 개념이 없는 상태를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아, 이고 프리? 네. 내가 이런 멋진 아이디어를 냈어 라고 말하고 싶은 욕구, 남들과 다른 독창적인 무언가를 만들려는 욕구를 내려놓아야 하니까요.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아, 그러니까 어려움의 원인이 창조 과정 자체가 아니라 그걸 방해하는 우리 내면의 자아 때문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일단 그 자아를 내려놓고 과정에 몰입하기만 하면 그 자체는 놀랍도록 자연스럽고 쉽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와, 마치 땅에 잠들어 있던 느낌을 그저 깨우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요. 올바른 질문을 던지면 땅이 스스로 답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에서 창조는 개인적인 투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발견의 과정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건 자신만의 개념을 세상에 강요하는 개념 예술과는 정반대의 극점에 서 있는 태도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는데 여기서 분위기가 확 어두워집니다. 거의 비가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알렉산더가 우리가 생득권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좋은 환경을 누릴 권리 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가 말하는 생득권은 훨씬 더 근본적인 거예요.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의 느낌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내면의 느낌이요? 네,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아름답고 추한지, 생명이 있고 죽어 있는지를 온전히 느끼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말이에요. 그는 현대인들이 추함에 무감각해졌다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말 강력하고 가슴 아픈 이미지를 사용하죠. 대형마트에서 공허한 시선으로 서 있는 사람들 같은 거요. 맞아요. 특히 파괴적인 개발 계획에 맞서지 못하는 시외 의원들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 장면을 좀 생생하게 들려주실 수 있나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 같아서요. 그는 어떤 끔찍한 개발 계획이 논의되는 시외외 회의 장면을 그려요.
사실 그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그 계획이 뭔가 잘못됐다고, 그곳의 영혼을 파괴할 거라고 느끼고 있어요. 느끼고는 있는데 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작고 머뭇거립니다. 자신의 느낌이 과연 옳은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확신이 없는 거군요. 네. 돈, 진보, 효율성 같은 거대하고 확실해 보이는 힘 앞에서 자신의 부드럽지만 약한 주장을 내세우다가 바보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서 결국 입을 다물게 됩니다. 아, 심지어 누가 감히 진보를 가로막겠는가라며 마지못해 찬성표를 던지기까지 하죠. 결국 확신에 차서 밀어붙이는 소수의 목소리에 다수의 불안한 침묵이 지고 마는 겁니다. 와. 너무 현실적이어서 소름이 돋네요. 결국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 그 느낌을 믿지 못하게 되면서 살아있는 세상을 만들 힘 자체를 잃어버린다는 거군요. 그렇죠. 내비게이션이 고장난 채로 계속 운전하고 있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어떤 것이 살아있는지, 어떤 것이 죽어있는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희미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죽은 환경을 만들어내면서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 그의 최종 진단입니다. 오늘 우리는 알렉산더의 비전, 전체성의 전개를 통해 세상이 창조되고 도시가 자연의 일부가 되며 창조가 자아 없는 과정이 되는 세상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논의의 끝에서 그는 우리에게 하나의 거대하고 절박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났고 살아있는 과정이 부분적으로나마 정의되었으니 이 생득권을 지켜내고 다시 우리 것으로 되찾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당신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생각의 씨앗입니다. 이건 단지 건축가나 도시계획가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절대 아니죠. 당신 주변의 환경, 당신이 일하는 책상, 당신이 사는 동네의 골목길, 혹은 당신이 가꾸는 작은 화분의 한 부분을 떠올려 보세요. 그곳에 당신의 개념이나 아이디어를 강요하는 것을 멈추고 대신 이미 그곳에 존재하며 스스로 전개되기를 기다리는 전체성에 가만히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 당신은 당신 안에 어떤 내면의 목소리에 다시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